정읍사 들어갈게요. 정읍사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고대 부조선과 고대 부족국가 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에서 자, 백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장 가요. 백제가요가 거기 뒤에 이런 친구들이네. 자, 백제가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 학교 포인트, 일단은 학교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백제가요의 형식을 보면은 거기 그 앞에 오세요. 어기야 어강들이 나오죠. 괄호처럼. 그걸 뭐라 그러지? 우서가는 단어죠. 여음구죠. 백제가요가 지금 비영시야. 비영시가 뭐지? 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음구가 끼어 있어요. 앞에도 끼어 있고 중간에도 끼어 있고 그리고 행으로도 되어 있고 여음구가 있는데 이 여음구를 제외하면 뭐가 될까요? 형식이 3장 6구 형식의 시조의 형식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백제가요를 평시조의 연원이다. 기초 평시조 형식의 유래가 되는 것이다. 유래가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원. 자, 그래서 비연시이고 여음구가 있다. 라고 했어. 백제가요고. 거기서 이제 뭐 바로 우리 넘어갈게요. 뭐 배경사를 읽어보시고요. 자, 달아 높이공 돌다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 동그라미 치세요. 달. 달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달이 부지가에서의 거뭇과도 비슷한 기원의 기상. 그러면 달의 이미지 두 개는 뭘까요? 달의 이미지. 그쵸? 광명. 일단 달은 광명, 밝게 빛나. 그리고 밤에 뜨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주죠. 그쵸? 어둠을 물리쳐줘. 달이 뜸으로 해서.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역경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외침이라든지 자, 그것을 쫓아주는 이 맑음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속성. 두 번째는 달이 존재하는 위치를 보세요. 어디 있지? 하늘에 있잖아. 그렇죠? 높은 곳에 있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으로 달을 기원의 대상인 초월적인 존재 G.O.D 갈수록 많이 우리가 주술의 대상, 기원의 대상으로 문학에서 활용을 했어요. 자, 달하 그랬는데 하는 혹격조사야. 높임이지. 달림이시야. 이렇게 되죠. 높이공 도다샤 달한테 빌고 있어 지금. 자, 높이공 도다샤 높이공이라고 했는데 이 공이 우리 접사 벽지 그렇지 강조해주는 앞에 있는 어근 높이를 강조해주는 강습사야. 그러니까 높이 이런 뜻이지. 높이 도다샤 도드시오. 이 샤가 주체 높이는 써놓은 건 없는데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안 된다고 했죠? 오케이. 됐어. 도드시어 어기야 괄호 해석하지 마. 어기야 여운구야. 이거는 just for 음악성, 텐션, 흥을 위한 장치죠. 머리곰도 똑같아. 머리곰도 멀리. 자, 이 앞에 멀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추오시라는 줄 주세요. 비추오시라. 달에게 비추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비추오시라. 비치시라 비추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 이건 뭐냐면 요청이야. 그죠? 요청. 소망. 기원이라고. 그 어조죠. 비추시라 줄주시고 어기야 어감들이 아을 다룹니다. 괄호 해석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제 여럿인고요 그랬는데 저자가 시장이거든. 지금처럼 뭐 이마트 이런 상설 판매 시장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장돌뱅이들이 자기 물건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곳이란말이야. 저작거리 그러잖아. 이 저자의 얘는 이제 부사격 조사야. 중등고에서 저자의 가 계신가요? 여럿인고요. 이렇게 됐지?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랬는데 자 영어 단어처럼 제발 외워줘야 될 단어가 있다. 군대국어에서 그랬죠. 그것 중에 하나가 여다예요. 여다가 뭐냐면 가다, 뭐 지나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계속 나와. 여기서 나오는 여럿인고요. 자, 가 계신가요? 시장에 저자에 가 계신가요?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시청자가 기다리는 대상인 남편의 직업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남편의 직업이 행상인이야 상인이야 상인. 행상인이에요. 남편의 직업이. 자,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거는 순수한 질문인가? 순수한 질문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밤늦게 안 들어오고 있어. 남편이 7시쯤 들어와야 되는데 8시, 9시, 10시가 되도록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깜깜해졌는데 가릴 수도 없잖아. 그때는 도 그러니까 요거는 의문형 형식이긴 하나 자 지금 어떤 정서가 들어있냐면 남편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러면서 어기야 바로 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질퍽질퍽한 준대를 디디면 어쩌지? 준대 질퍽질퍽한 곳. 자, 요거 세모 쳐봐. 세모. 바로 이 준대를 잘 볼 수 있게 구별해주는 밝은 빛인 달하고 지금 이거는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준대는 무엇이냐? 질퍽질퍽한 곳. 자, 준대의 함축적 의미를 보면 질퍽질퍽한 곳에 그 속성이 뭐냐면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빠지죠. 쭉쭉 빠지는 늪 같은 거야. 늪 같은 유혹이지. 뭐가 있을까? 이 남자 지금 행상이냐? 지금 하루 동안 장사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주신한테도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여보 오늘 갖고 많이 팔았어. 그러면서 그런데 10시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 질퍽질퍽한 곳에 빠졌다는 얘기지.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그랬으면 어쩌지? 자, 뭘까요? 일단 남자들이 돈 있는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첫 번째 유혹 뭐예요? 어? 도박.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네. 처음부터 여자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술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술. 근데 술이
사건 사고의 99%가 술에서 시작되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술 먹인 다음에 퍽치기 당할 수도 있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술 또 그때 애들 뭐 연초요, 담배요 뭐 이러는데 여기 여자 전에 여자도 있어요. 도박. 남자일 수도 있죠. 네. 성 정체성을 뭐 꼭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여자나 남자. 오케이. 자, 도박이나 노름이 왜냐면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김씨. 아유, 오늘 장사 끝났지? 하우스 개장했는데 한 판만 뜨고 가. 쭉 나가려고 하는데 한 판 뜨면 두 판 뜨게 되지. 세 판 뜨고. 그러다가 돈 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도박 노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이제 여자한테 또 빠지면 돈도 탈탈 털려요. 네. 자, 이 외에도 아까 말한 뭐 사기꾼이라든지 소매치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늪 같은 유혹들이 있는 거지. 그걸 준대라고 했어요. 준대. 그러면 이 준대에 빠지지 않게 다리게 잘 비춰달라고 하는 거지. 집에 잘 올 수 있게. 그래서 드대 열세라 그랬는데 릴세라 뭐라고 했지 얘들아? 그렇지.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 드대 열세라 밑줄 쳐봐. 이 부분의 어조는 뭘까요? 염려죠. 남편의 안위에 대한 염려하는 어조죠. 남편이 안전할까? 기타 근심.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여자라고 봤을 때는 감시하는 어조라고 해석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보기 박스를 줄 테니까 주고 나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니까 전체적인 거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어기야광돌이. 그렇죠? 어느 이다 놓고시라 어느 이다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어느 것이나 다 이거는 조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려라 무슨 얘기지 이게? 빨리 튀어. 너랑 빨리 튀어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돈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기꾼 카페한테 걸렸으면은 그냥 튀어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얘랑 얘한테 빠져 있으면 놓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어기야 괄호 내 가놈대라고 나오는데 자, 이 내 가놈대는 내가 가는 길이라는 뜻이거든. 내가 가는 길, 진행하는 길. 그런데 이 내 가놈대는 우리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즉, 이 내가 누구냐면 시적 화자일 수 있는 거지. 시적 화자가 살아갈 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이유는 몰라. 집에 돌아오지 않아. 영원히 과부가 되는 거다. 혼자잖아. 내가 살아갈 길. 그렇게 해석되고요. 두 번째는 이 내를 나 and 남편 우리 부부라고 해석해도 돼요. 살아갈 길.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를 남편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남편이 갈 길, 집에 오는 길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1, 2, 3 다 가능하고 이것도 보기 박스 주고 판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점그랄시에라 밑줄쳐. 점그랄시에라. 저물까 두렵구나. 자, 그러니까 1번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술 먹고 도박에 빠져서 탕진하고 어떤 여자한테까지 바람을 피면서 이제 나랑 집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나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앞길, 내가 살아갈 앞길, 내 앞길이 저물까 두렵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염려, 근심에 어조해요. 플러스 두려움까지 전부라지야. 두려움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읍사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종결 어휘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자,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종결 어휘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제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하는 노래죠. 달한테 비는 노래야. 자, 넘겨서 빈칸 채우기 보고 특징할게요. 키포인트 체크 27페이지. 자, 화자는 누구야?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여인, 부인이지 상황. 달에게 항상 나가 남편의 안전을 빌고 있어. 태도.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 민영아 왜 책이 없니? 자, 그러면 특징 정리할게요. 특징. 자, 장르에 대해서는 일단 백제가요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백제 시대 때 노래인데 연이 있어 없어? 없어. 비연시. 그리고 영구가 첨가되어 있다. 자, 의 첫 번째 백제에서 현존이라고 해도 되고 현전이라고 해도 돼. 현재 전하는 유일한 가요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구를 제외하면 뭐다? 어떤 시가? 시조, 평시조의 형식적 연원이 된다. 영구를 제외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요의 특징 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상의 전개가, 자, 이것도 대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달과 진대. 그래서 달은 기원의 대상. 어둠을 쫓아주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 다음에 진대는 부정적 공간을 넘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남편을 유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요것의 대비, 대조를 통해서 달이 높이 멀리 떠서 이 진대를 환하게 비춰줘서 남편이 집을 잘 찾아왔으면, 여기를 피해서 집을 잘 찾아왔으면 이라고 비는 시적 화자의 그 정서, 강조한 거죠. 다시 한번, 대조는 강조다. 강한 소망, 그리고 염려,
대조의 구조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상징성 다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종결 어미가 쓰였어. 다양한 종결 어미. 요청, 의문, 그 다음에 영탄. 자, 이 다양한 종결어미 비추시라 여러신 거요. 의문. 그 다음에 드대율시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결어미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들이 드러났냐면 소망이라든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괜찮을까? 염려, 근심. 남편이 못 들어오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까지. 이런 다양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형식상 특징.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중의적으로 네 가는데 이건 학교 선생님 설명대로 따라가시고요. 이렇게.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28페이지까지 다 풀어보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기출에서도 고대가요 기출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부분 있죠? 배운 부분 정읍사까지 풀어보시는데 페이지가 59에서 66까지 세 항목이 섞여 있긴 한데 59에서 66까지. 자, 이렇게 보면서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고, 공부는 양도대질입니다. 양도대질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여러분들 좀 완성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분만 칠판 지울 동안만 잠깐 쉬었다가 독서 들어갈게요. 수업 시간. 유대율시라 자기 감정을 뭐가? 양파에서 수업 시간. 너안 나왔어? 장소 자체가 진대요. 아니 아. 때렸냐고. 그냥 부을게. 진짜 만나면 끝났으니까 아야. 거기 에어컨 있잖아. 제일 낮은 걸로 잡았어. 세번 되니까 드디어 이해가 돼. 한세번 되자. 이게 한 4번째인 것 같아. 오씨. 하고 수업 잘 교육이고 약간 관점상 다른 걸 학교에서 막 그렇게 지금 나한테 노래 진짜 나 존나 좋아하는데. 자꾸 있어 제가. 내가 안 하니까 왜냐면은 그 찾으러 가는 길 살짝 이렇게 내가 찾으러 가는 게 많이 적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해석해도 뭐 괜찮고 그렇게 또 말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낼수 있다는 여러 걸 가지를 말해. 섞을 수 있어. 보기 주기 싫어. 당연히 그치. 그거 보기 안 엄마 주면 주시는 거. 심 터지는 거. 자, 이거 독서 독서 교재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나도 이게 내가 공만 쓰러 하면 인문 이들 있잖아. 아니 프라이드 있잖아. 지금 아니 다음에
진짜 진짜. 그림이 다 있지. 8시간 나가야 자, 독서 우리 지문. 자, 프린트요. 빨리 가주세요. 자. 네, 핸드폰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기 맨 뒤에 거기 에어컨 있잖아. 그거 제일 낮춰볼래? 어떻게 해요? 제일 낮춰. 됐어. 이제 한 번에 구조와 없어? 거기 남는 거 일단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됐어? 하나 정도 남은 거 없어? 없으면 자, 오늘 이제 비문학이 오늘 우리 독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는 8주문인데 그러니까 뒤에 남는 거 확인해 주세요. 맨 뒤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2주차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2주차 1주차 거기 남지 1주차 거 일단 꺼내볼래? 1주차에 소윤의 존재냐 이거 구조와 클리닉 와서 참석 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 학생들 이거 다 해오셨나? 했어? 자, 그거 일단은 우리 지문 분석하고 인문 1 1주차에 구조화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1주차, 2주차. 자, 1주차. 자, to have or to be 하면 뭐죠? 소유냐? 존재냐? 자, 이게 인문 1번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인문 2번 질문이 노동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 저작권 있고 양면주장 있고 인공지능 있고 뒤에 쭉 나오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인문 1, 2 지문이 제일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적인 내용의 기술이고 적용하는 거고 요거는 철학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그래서 어렵죠. 그러면 어려우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저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나는 피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유형을 잘 보세요. 어려우면 뭐야? 피하는. 하나는 뭐지? 저게 뭐야? 자, 후자로 가시면 당장은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존재 형식으로 바뀌어요. 자기 뇌가. 오늘 그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단편적인 독서를 읽었을 때는 감동이 1도 없었어요. 이게 시험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대학교 와서 30대 때 그 이후에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자, 우리 요게 선생님 일단 하고 나서 요게 어떻게 지문과 연계될 수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포인트. 그리고 시험 봤을 때 한번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자,
먼저 지금 이거는 행복에 관한 얘기예요. 행복. 보시면 첫 번째 지문에 지문 왜 없어? 지문 왜 없어? 1주차의 그 옆에 1주차의 지문을 보세요. 2주차도 지문이 있긴 한데 1주차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자, 문단 표시하세요. 문단 표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문제 제기됐어. 자, 가로쳐봐. 현대사회의 행복. 가로치세요. 중심 화제예요. 현대사회의 행복. 이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릭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던졌죠. 즉, 이 학자가 말하는 현대인의 행복이야. 지금 아니 현대인은 정말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 현대인들이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뭐 때문에? 로봇 시대와 일자리에서 우리 배웠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 현대인들이. 이런 현대인들이 그래서 행복해라고 믿고 있죠. 그쵸? 이게 조심하십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대한 답을 프롬이 하기 전에 프롬의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다. 이 사람은 자, 인간의 본질 아이덴티티 동물과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 이성이라고 했다. 자, 스키마 조금만 할게요. 스키마. 우리가 이게 형법학 개론에서 나오는 거거든. 신은 완전체야. 근데 이성 그 자체라고. 신은 이성 완전체예요. 자, 동물은 본능을 갖고 있는 거지. 인간도 동물의 하나잖아.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본능만 갖고 있었으나 만물의 영장이라 해요. 신이 인간에게 이 이성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존엄하다 그러지. 왜 존엄하냐면 원래 인간도 동물처럼 이 본능대로 활동하려고 하죠.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데 신이 부여한 이 이성 때문에 이 본능을 극복해서 이성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법학 개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 의외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뒤에 지문에서도 그렇고 앞에 로봇 시대에서도 그렇고 이성,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이 있는 인간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자, 인과적으로 잘 보세요.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느껴. 자각한다는 거지. 동물들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자각하나? 인지해요? 아니죠. 그럼 세계와 분리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있지.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고독하냐면 여러분들 이건 약간 주관적인데 2년 후에 수능장에서 1교시 자기 이름 쓰고 국어시험지 딱 나올 때 그때 존재의 고독을 느껴요. 와, 이렇게 고독하거든요. 존재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시험 치는 거. 그때 실존을 느끼고 실존의 고독을 느끼지. 자, 그래서 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인간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릭 프롬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실존적 한계야. 이거는 이 지문만으로 3시간을 할 수 있어. 얘기가 너무 많아. 실존이 뭘까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존재는 뭘까? 실존과 존재의 차이는 뭘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애는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국어 수업에 실존과 존재를 이거를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있는데 야구공은 야구 선수들이 쓰라고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구공이 존재해. 근데 실존은 보니까 우리 집 벽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실존이야. 그래서 인간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실존한다면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써머리 쉽게.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면은 고독하거든. 고독하고 불안해. 그래서 이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와 합일되려고 해. 일치 하나가 되려고 하지. 자, 그러면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죠, 여기까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고독해서 자꾸 세계와 합일되고 일치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에릭 프롬이 그러면 이 세계랑 인간이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how to에 대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개인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 이건 이제 인간이 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세계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정할 거 아니야. 그 방식이 크게 2가지라는 거죠. 자, 나는 어떻게 실존할 것이냐. 소유적 실존 방식. 그다음에 being 존재적 실존 방식. 솔직히 말하면 이 2가지를 양분하기가 좀 그런데 이쪽으로 유독 많이 치우친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유독 많이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적어.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 근데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먼저 하나 들면 예전에 상문고에 그 여자 아이돌이 한 번 있어. 2019년도에. 상문고예요? 성인고에 여자아이들이 나왔어요? 진짜야? 아이돌이 무슨 축제가 뭔데? 상문고 어떻게 알지? 진짜? 와. 온 적이 있었어. 무슨 강당에서 애들 막 거의 무슨 나한테 2차 봉기 난 줄 알았어. 상문고 2차 봉기.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때 말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일 예쁘고 인기 많은 장원영으로 합시다. 장원영을 본 거예요. 장원영이 상문고에 왔어. 2 종류의 사람을 만나. 2 종류. 하나는 기뻐요. 하나는 슬퍼요. 왜 슬퍼요? 가질 수 없으니까요. 내게 소유적 실존해. 내가 내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걔를 보면 슬퍼져. 좋은데 슬퍼지는 거 있잖아. 금방 슬퍼져. 이건 소유적 실존 형식이에요. 그런데 걔를 본 그 기쁨에 그 하루가 행복하고 상상하면 계속 행복해. 존재 형식을 쓰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칩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어떤 실존 양식으로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결정돼요. 이게 엄청난 철학서예요. 서울대에서 필독 강서 중 하나예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소유적 실존 양식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3문단에 보세요. 3문단에 소유적 실존 양식, 소유적 자, 그렇지고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 자신 이꼴 소유물. 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요 100평짜리 집을 갖고 있고요. 제 차는 마세라티고,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롤렉스. 뭐 이런 게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남자들 꽤 많아. 이거 남자 여자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이게 위험하니까. 그런데 진짜 예전에 라떼 미팅에 소개팅 나가보면 은근히 저희 집이 해운대 뭐 여기 지금 별장이 있거든요. 사진 보여주고 그걸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소유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야. 자기라고 생각해. 그 소유물이 그게 소유적 실존 양식이에요. 소유적 양식이야. 근데 이게 문제점이 없는데 이렇게 동일시해서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밑줄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 자, 욕망이 충족되죠. 소유를 통해서 욕망, 감각적 욕망이 충족돼. 근데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밑줄. 충족이 됐으면 충족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충족의 곡선이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야. 즉 ing 계속돼요. 계속돼. 이게 바로 소유가 가진 속성이야.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반 1등하면 전교 1등하고 싶고 전교 1등하면 서초구 1등하고 싶고 서초구 1등하면 서울시 1등하고 싶고 서울시 1등하면 전국 1등하고 싶고 전국 1등은 세계 1등. 끝이 없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포화점이 없다라고. 포화점. 그 문단에서 포화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포화점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탐욕은 이거는 욕망이 충족됐는데도 끝없이 포화점 없이 충족하려고 하는 행위는 탐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와 이 경쟁을 선의로 하면 되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뭐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폭력으로 될 수도 있고요. 자, 요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세요.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의 욕구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적 실존 양식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죠. 근데 경쟁은 뭐 경쟁 사회니까. 근데 이 경쟁이 지나쳐서 폭력으로까지 되고 뺏어야 되니까 내 소유물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뺏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권력이니까 권력을 탐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적 실존 양식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여기에는 소유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지? 14, 15까지 나왔어요. 15까지 나왔어 벌써? 네. 잘하네. 승민이가 저 아이폰 16으로 바꿔주세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그 대신 조건을 걸게요. 전교 1등 할게요. 아버지. 가자. 오케이. 16으로 바꿨어. 그럼 승민이
혜린이가 최대치로 만족하는 지점이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엄마가 카드를 꺼내 탁 그럼 긁겠습니다. 160만 원입니다. 딱 드드드드에서 카드가 나오기 그 직전이에요. 그때 그 욕망이 절정에 달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가 내 거 됐지? 끝나죠. 그때부터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줄어들고 다음날 다다음날 전교 1등은 개뿔. 이제 그거 보면서 16 언제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지. 아이폰 16은 언제 나올까? 포화점이 없다는 거죠. 포화점이 없어. 이게 소유가 갖고 있는 속성이야. 소유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번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 견해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죽기 직전에 쓴 글이거든. 이분이. 프롬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고 죽은 글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 생의 사상을 통합한 녹아있는 그 철학에 녹아있는 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고독과 불안이 극복돼? 고독과 불안은 극복되지 않아요. 왜 극복되지 않냐면 이재용한테 물어봐봐. 고독하지 않냐? 불안해. 왜?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1등인데 332 1등인데 전세계 5등인데 6등 되면 어쩌지? 아, 애플이 지금 이러고 있네. 이재용은 항상 이 불안 속에 있어요. 전교 1등? 걔한테 고독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냐고 물어봐봐. 아, 전교 1등? 보니까 2, 3, 4등이야. 쟤 올라오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없을까요? 뺏길까봐 불안한 거야. 위에 있을수록 불안해요. 전교 1등이 전교 2등 됐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도 전교 100등이 100등 됐다고 자살하진 않아. 우리 댁에서 진짜 그러니까 자, 갖지 못한 쪽은 어때? 갖지 못해서 불안해. 소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실존 양식으로 살 때는 항상 불안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결론 극복되지 않는다. 즉 행복의 원천은 여기 있지 않아. 원천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프롬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적인 외로움은 극복이 안 돼. 짜자잔. 그러면 존재 양식으로 가볼게요.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강조했다. 존재적 실존 양식, 존재, being. 자, 그러면 도대체 존재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는데 이건 일단 소유에서 벗어나요. 소유에서 탈피해서 벗어나서 자, 이성도 나오죠. 이성적 능력을 인간이 가진 이 이성을 자, 어떻게 발휘해? 생산적으로 발휘해라. 자, 여러분들은 생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이코노믹스. 생산해내는 거? 네. 무에서 유로? 여기서 생산성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이성. 그렇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핵심.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오죠. 내면의 얘기를 하고 있어.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 이 생산성에 관한 얘기야. 능동성, 내면. 이럴 때 세계와의 합의를 이루어지게 됐어.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장원영을 보고 내가 그 아름다움에 내 내면에서 능동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면 괜찮아요. 행복하단 말이야. 그 순간. 그 내면의 능동성 그 자체로
세계와 합의를 이루면서 행복한 거지. 쟤를 내가 가질 수 없어. 그 생각까지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이 능동성이 모든 면에 작용돼요. 아까 그랬지만 생각, 감정, 행동 이걸 결정한다고. 이 능동성이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소유적인 실존 양식으로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외우려고 해요. 이게 학습의 도구인 거지. 그냥 도구. 도구니까 무조건 저장하려고 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 성적 잘 내야지 그거야. 자, 그런데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미적분을 풀면서 오! 유레카 기뻐하는 거죠. 깨닫고 원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런 거였어? 와! 아주 약간 MSG 같은 거. 어쨌든 이 내면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리고 사고가 확장이 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래. 외워. 저장해. 여기는 1 더하기 1은 2야? 더하기가 뭐지? 아, 빼기는 뭘까? 확장, 능동성.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로봇 시대 그것과 어떻게 연결해? 짜자잔. 평생학습 굿도 이런 게 바로 존재 양식의 학습이에요. 이런 게 바로 연관성 찾잖아. 적용을 해버리잖아. 이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고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소유적인 실존 양식으로 살고는 있으나 학습하는 그 순간은 존재 양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 내면의 능동성이 어디에서도 연계되냐면 이 내면은 로봇 시대에서 일자리가 주는 정신건강. 일자리는 돈만으로 해결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거기서 얻는 자존감, 정체성, 그건 정신적인 측면. 자, 능동성, 평생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학습해 나가지 않으면 묻혀버린다고 했지. 그쵸? 연계가 돼요. 충분히. 그리고 그것이 세계와의 합의로 여기서도 말하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거기서도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이 내면의 부분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지난 질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연계시킬 게 너무 많아. 너무 내가 상문고 선생이라면 여기서 벌써 주변에 서술형 2개 뽑아놨어. 1번 아니면 6번에서 나올 거야. 이거. 뒤에 노동 있지? 그거 로봇 3개 묶어서 요 부분 이 내면의 능동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평생 행복해요. 잘 봐. 내가 깨달아서 좋아. 그 깨달음이 기쁘단 말이야. 희열을 느껴. 그거 누가 뺏어가나? 야, 너 머리 열어. 뺏어가요? 아니잖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요거 이해가 되나요? 좀 철학적이어서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쳐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시를 읽고 고민하나요, 여러분들? 고민해요? 와, 윤동주가 이 쪽방에서 다다리방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동경에 유학 가서 그래 시대적 상황이 이랬으니까 지식인이니까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지. 텍스트랑 소통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예요. 소통이야. 소통. 살아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낍니다. 왜? 소통하고 있잖아. 항상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끊어주고 그래서 다른 존재에 뺏길 게 없어. 빼앗고 뺏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호의적이에요. 다른 존재에 호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듯이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타인에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도울 수 없어요.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랑이라는 의미, 이거 남녀간의 사랑을 초월한 거예요. 인류에 대한 사랑. 나눔, 도움, 이거는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들이야. 내가 내 것을 나누어주는 거,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능동적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열려있고 호의적인 거죠. 세상과 계속 내면이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에릭 프롬은 뭐냐?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 때 불안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불안, 즉 세계와의 합일이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을 궁극적 행복이라고 보았다. 누가? 프롬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나눠봤어. 실존 양식 두 개로 이렇게 나눠봤어.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 요쪽이 세계와 합일이 돼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프롬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다섯 번째 문제 보세요. 두 실존 양식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가르쳐봐. 이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이잖아. 애들 보라고 낸 거니까 이런 예를 들었겠죠. 예를 들어 가르쳐.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난 서울대 나와서 검사해서 정치해야지.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무출처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이 학습 자체가 과정이야. 나에게 또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과로 자세요. 자,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프롬은 전환이야 내용. 현대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를 주자.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현대인이 행복한가? 자, 그럼 그 답을 하는 거지 이제 프롬이.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그래 답해줄게. 처음에 내가 문제 제기했던 거 하고 이제 답을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보면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이거를 누리고 있어.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15까지 사고 이제 16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물질적 고독과 불안. 그런데 고독과 불안.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 밑줄 쳐봐. 병폐라는 거야.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포화점이 없다고. 이 욕망 충족에 포화점이 없어. 끝없는 욕망을 충족하게 하는 바로 소유적 지향 사회에 있는 거라는 거죠. 소유적 지향 사회 구조에 있다라는 거야. 원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야 라고 제안했거든. 제안했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야.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야. 소유를 지향하고 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 그런 사회라는 거죠. 사회 구조라는 거야. 무한한 소비를 조장하고 그리고 이런 소유로 그 인간,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라는 거죠. 이런 사회 안에서 과연
존재적 양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학습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 존재적인 실존 양식으로 학습을 해라 하고 싶은데 급하니까 이거는 나오니까 빨리 외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한 거죠. 에릭 프롬은. 이게 70대 넘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 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줄짝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줄짝.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냐면 자 사회적 구조를 변혁해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근데 그는 사회적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솔직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사회를 바꿔라. 사회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지. 이처럼 마지막 프롬은 이제 서머리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자, 그래서 요 구조 알겠죠? 근데 우리 지문에 따라서 구조만 이해해도 되는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의미에 대해서 좀 통찰해야 되는 지문이 있다면 이거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노동 지문 있죠? 그거는 후자예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해봐야 돼요. 그래서 소유는 포함점이 없기 때문에 고독을 탈출할 수 없어.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고 존재는 내면의 능동성이기 때문에 얘는 세계와 분리될 일이 없어서 호의적이고 베풀 수도 있어. 항상 세상을 살면서 얘는 인싸야. 스스로 인싸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거고 죽어있는 거예요. 이 능동성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거든. 자, 모든 조직이나 모든 영역에서 최고로 잘된 사람들을 보면 주도성과 능동성을 갖고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야. 주도성과 능동성 없이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거지? 동영상 듣고 이러고 소리 많네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생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목표를 이룰 수 있겠어? 이 능동성하고 주도성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다고 로봇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화할 게 많아요. 철학 지문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구조화한 거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클리닉하면서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나보다도 잘했다는 학생 2명 정도 있었어. 또 그래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 예시 다 들고. 근데 그 학생은 뭐냐면 정말로 능동적으로 학습해온 거죠. 그럼 그냥 수업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야. 복습 필요가 없지. 문제 풀고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존재적 삶의 실존 양식으로 사는 애들은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계속 잘할 수밖에 없어. 학습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어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1시간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마지막 가기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 가기 시작해서 어렵니? 얘들아 어렵니? 그랬더니 이거를 왜 어렵냐면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험이잖아. 시험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그 다음 노동 있지. 노동 지문은 내가 그냥 딱 정리를 해줬거든. 서머리 해줬어. 20분 동안 알겠어. 그래 이건 내가 정리해줄게. 그럼 정리 먼저 해줄게.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한 50% 정도.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포기한 거죠. 이거 포기한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그냥 외울 거 어떻게 외워? 국어는 외우는 게 아닌데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요거 하셨죠? 요거에서 구조화 하시면은 요거 말로 자 5줄로 요약해 보기 하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해보세요. 줄글로 5줄로 요약해 보기. 줄글로. 제가 노동은 좀 컴팩트하게 할게요. 그렇습니다. 지웠는데 자, 아까 여기서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이 탐욕이 집착적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집착. 이 집착하고 내면의 능동성하고 대조되는 거죠. 이거 대조예요. 어떻게 대조가 될까? 집착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상과 내가 합일되는 게 아니라 대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요. 내가 주도권이 하나도 없어.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집착은. 이 능동성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대비적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말로 해볼 사람? 쓴 사람? 그럼 다쓴 사람? 승민이 한번 해볼래? 에리크롬이 행복 없는 방식을 소유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얻는 소유적 실존형과 내면의 능동성으로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존재적 실존형식을 구분하는데 욕망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적 실존형식보다 존재적 실존형식으로 차가하고 진행하는 프롬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길게 표현하고 주장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결국은 또 다른 사람. 태원이? 태원이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세계와의 합의를 이루어 긍정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핵심적인 거다 요약했네요. 그 다음에 또 형준이 말로 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고 불안과 고독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평리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에디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을 제시하고 소유적 실존 양식은 포화점이 없기 때문에 경쟁, 폭력, 권력, 욕구를 촉구하고 집착적인 폭력을 촉구하는 반면 존재적 실존 양식은 내면의 능동적 상태이므로 그 자체로 세계와 합일되는 에디 프롬의 행복감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구조, 사회 소유적 지향, 사회 구조 때문에 이것이 방해된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병역을 주장했기 때문에 휴머니스트일 것 같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 지금 요약하셨죠? 뭐 클리닉 때 선생님이 첨삭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거. 근데 자, 2분만 줄게요. 2분만. 뒤에 거는 조금 컴팩트하게 할게요. 네. 하나는 어렵게 낼 것 같아서 시간이 되게 시간 부족이 있어요. 일단 이번 시기에도 평소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습관이에요. 러셀이랑 소유적 실존하신 주제적 실존하신 거 연계하면 그 이유가 1지문으로 나왔죠. 1지문에서 러셀의 행복문화. 그 노동의 단순한 이제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른 그돈 버는 사람들 용역자 존재적 실존 양식이 의미를 붙여놓은 이렇게 나오지. 불행의 뭐 권태 이런 건 아닙니다. 러셀이 말한 불행은 권태라든지 죄책감. 근데 이게 다 내면에 관련된 거예요. 행복은 뭐 어떤 뭐 자존이라든지 이게 다 내면에 관련 행복. 내면에 관련. 에디 수노 사상을 이용해서 낙관론을 비판하시고 이렇게 나고. 그럴 수도 있고. 조건. 맞아. 조건 주고 보기 주고. 약간 그게 같이 로봇 지대 왔다 끊는 나오잖아요. 그거를 막 에디 프로는 비판하시고. 그치 낙관론자들의 관점을 이제 비판하고. 낙관론자들의 관점 비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소유적 실존 양식인데 그렇게 살면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쌤, 근데 그 여기 주차별 과제는 좀 필기하기 칸이 좀 적은데 이번에는 주차별 과제 2회차로 오시면 돼요. 이제 2회차로 오세요. 주차별 과제 2회차. 주차별 과제 2회차 맞으셨죠? 여기 뒤에 분하고 이거는 일단 서머리를 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소유적 실존 양식. 수유적 약간 수유적 실존 양식으로 살짝 그러니까 먼저 서머리 후에 지문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거기 문 닫아주세요. 저기 자 핸드폰하고 일단 자는 건 안 돼. 일어나 자 이거 그래서 사회 구조의 한계 때문에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이 두 번째 지문에서도 시험 문제를 냈겠네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그때 해놓지 않으면 시험에 닥쳐서 그 서술형 대비 10월 3일 날 할 거거든. 아침에 미리 얘기해 놓을게. 10월 3일 아침에 할 거야. 서술형만 집중 대비 중요한 거 그때처럼. 근데 이 대비만 듣는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동에 대해서 할게요. 이게 무슨 뭐 통합사회도 아니고 이런 식의 수업을 참 싫어하는데 그다음에 존재양식을 좋아합니다. 존재양식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노동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노동에 대해서 어떤 관점, 노동관이죠. 노동관. 자, 그럼 이거 로봇 시대 일자리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 감소, 그렇죠? 일자리 감소에 대해 그 일자리에서 이 노동하고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계 지문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문이다.
그 2학년 지문이라서 앞에 지문보다는 조금 말이 어려워, 말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로크라는 계몽주의자는 야, 노동은 소유의 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 소유의 권리, 노동은 소유권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은 소유권이야. 이 소유권을 자 본문에서는 배타적 권리라고 나와요.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 이게 뭐냐면 자 도식화를 해보면 인간 주체라고 할게. 자 인간이 신이 준 공유해라 라는 사물을 공유물이라고 해요. 즉 이건 객체이자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입니다. 이건 공유했었어? 너희들이. 그죠? 근데 아까 이성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이성. 야 노동을 해서 이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서 이 공유물에 자연에 노동을 해서 니네가 인간이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써 얘기를 했는데 이 노동이 아까 소유권이라고 했지. 왜 소유권이냐면 노동을 인간의 주체의 신체가 하죠. 신체가 노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신체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거거든. 내 거야.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신체가 하는 노동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먼저 딱 깔아준 다음에 자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을 줬거든. 자연을 줬어. 야 여기에다가 니네가 노동해가지고 말이야 나무 깎아가지고 밥그릇 만들고 돌 깨가지고 망치 만들고 해서 그냥 한번 살아봐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노동이 자 어떤 노동이어야 하냐면 자 삶의 공동체의 삶에 편의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노동이. 그래야지 노동이야 라고 규정한 게 로크예요. 계몽주의자들. 계몽주의자. 우리 통사 시간에 안 되나요? 통사인가? 계몽주의하죠? 알겠어요. 자 그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이 노동을 해서 공동체의 삶에 편이나 도움을 주려고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동을 하려면 인간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성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 그리고 이 이성은 누가 준 거야? 신이 부여했다고 나와요. 다시 한번 써머리 할게. 이슬류입니다. 예, 이성이 있다. 위드 이성 영어로 할게요. 위드 이성 오케이. 감사까지. 위드 이성. 그러니까 요 이성 다시 한번 써봐. 신이 인간에게 뭐냐면 야야 너 있지? 내가 이성 줄게. 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노동을 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 노동은 말이야 네 신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타적 권리야. 누가 간섭해서도 안 돼. 소유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국어 수업이야. 통사 수업이지. 그잖아. 이건 지문을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하고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유하고 존재를 좀 섞어볼게요. 그 다음에 해겔로 와. 해겔은 야야야 로크야 그런 말 누가 못하냐? 기본이잖아. 이걸 넘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주객이 저거예요. 주체, 인간이겠지. 노동의 주체. 그렇죠? 객체는 공유물. 자, 이게 노동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된다라는 얘기거든. 통일된다라는 얘기예요. 주객 통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 어려운데 노동이 어떻게 주객을 통일시켜요? 근데 주와 객은 원래 분리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인간하고 자연은 분리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나무가 있어. 분리되어 있었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노동을 해서 이 강의대를 만들어. 책상을 만들어, 인간이. 자, 무엇에 맞게? 주체의 욕구와 목적에 맞게 자, 인간화 시키는 거죠. 객체를. 이 객체를, 자연물을 주체의 욕구와 목적에 맞게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화된 노동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 산물, 인간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이 어려워. 별거 아닌데, 자기 대상화라고 해요. 자기 대상화. 자기를 대상에 투영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책상을 만들고 싶어. 책상을 만들고 싶은데, 책상에 대해서 나는 좀 책상이 나뭇결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길쭉했으면 좋겠어 라는 나의 욕구와 목적에 맞게 내 것으로 인간화 시킨다는 거야. 자연물. 이해됐어요? 그 말을 자기, 대상화, 주객, 통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노동은 내가 투영된 거라는 거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의점 알바라는 노동도 1이면 1, 100이면 100 다 다르게 해요. 다 다르게 하잖아. 선생님들 다 다르잖아요. 가르치는 게. 노동은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화.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대상 속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목적에 맞게 강의라는 걸로 해볼 거야. 강의라는 노동. 강의라는 노동을 통해서 선생님의 욕구와 목적에 맞게 인간화된 노동 산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여기서 노동 산물이라고 하지만 그럼 선생님의 욕구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성장, 그 전에 국어를 좋아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게 내 욕구거든. 내 목적이거든. 1차. 근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실력 향상,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주된 욕구는 국어를 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국어라는 과목을. 이거 시험 공부 시험에서 해야 되는 거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 과목 자체를 좋아하면 잘할 수밖에 없거든. 그 생각해. 궁극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면. 그런 욕구와 목적에 맞게 자기 대상화하는 거예요. 노동 산물에 주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해결이야. 그게 해결이라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 이제 세 번째 마르크스로 와요. 마르크스 해결 너 그렇게 말했니? 쫙 보고 자식 노동에 대해서 제법인데 오케이 수용하는데 여기서 해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랬어. 그런데 주체와 객체는 원래 분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통일이 노동으로는 이 통일이 한계가 있어라고 얘기했었어.
한계가 있어. 아까 거기서 주객이 통일되는데 그렇게 해서 통일되는데 한계가 있지. 욕구와 목적이 100% 반영되나? 안 되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야. 노동으로는. 짜자잔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로 갑니다. 마르크스가 야야야 맞아 해결 네 의견 다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래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부연해 볼게.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 네 말대로 주객 통일 맞고 주객 통일을 통해서 자기 대상화 시키는 거 맞아. 그랬기 때문에 주체는 노동을 통해서 객체에게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아 실현. 그게 그 말인데 조금 더 부연해 준 거죠.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신체를 쓰는 게 아니라 뭐다? 자아 실현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아 실현의 행위야. 노동에는 반드시 주체의 욕구, 목적, 특징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는 거지. 그 주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형식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데 헤겔 네가 좀 틀린 게 있어. 노동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노동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자아 실현을 할 때 얘가 한계가 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노동이 자아 실현을 100% 할 수 없다는 거는 난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자아 실현이 100% 될 수 없는 이유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사회 구조로 있는 거죠. 요 자아 실현의 주객 통일의 한계를 뭘로 봤냐면 얘는 노동에서 찾지 않고 바로 이 사회 구조야. 아까 얘기했던 소비 지향적 사회. 그렇죠? 어떤 사회 구조라는 거죠. 구조 때문에 이게 자아 실현이 100%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사회 구조에서 통용되고 수용되고 그런 노동만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잖아. 자아 실현하는데 그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론을 만들었는데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또 현실에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론은 이렇게 쫙 하고 있다가 마르크스도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남겨진 우리들이 공부하는 거죠. 계속.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했네. 이분들은 그럼 우리 이렇게 아까처럼 내면이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지금 소유적인 양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이렇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존재적. 그게 정말로 높은 효율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국어를 좋아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국어를 좋아하게 되면 저절로 존재적 양식으로 와요. 그리고 저절로 공부를 잘해져. 저절로 대학 잘 가. 저절로 인생이 잘 풀려. 직장에 가보세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리포팅 모든 게 다 인공지능이 작성한다고 인간이 글로 마무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고 협상하고 이거 다 그리고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본문을 지금 읽기에는 좀 그렇고 로크 학자들에게 네모 박스만 쳐놔봐. 로크 두 번째 문단의 로크 세 번째 문단 헤겔 마지막 네 번째 문단 마르크스. 자
네모 쳐놓고 각각 노동을 처음에 규정한 부분에다가만 밑줄 쫙쫙 가로쳐 보세요. 로크.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리에서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 가로 닫아봐. 이성 동그라미 별표.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노동을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신의 목적대로 행하라는 거지.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죠? 자, 이거 구조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은 밑줄 쫙 쳐봐.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 밑줄 쫙. 주체와 객체가 통일. 거기서의 주체는 뭐겠어요? 인간. 객체는 자연물. 위에 나온 공유물이겠죠. 그래서 밑줄 쫙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주객통일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노동을 통한 그 노동 산물에 주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해겔이 거기서 쭉 얘기하면서 거기 3문단 마지막 부분 마르크스 전에 보면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에는 한계가 있다. 거기 밑줄 쳐. 그런데 노동을 통한 거에는 한계가 있다. 뭐가? 주객통일에. 주객통일을 하는 건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위에 마르크스 내어치고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밑줄 쫙 쳐.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겔은 노동 자체가 한계를 가지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했어.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가공하여 자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밑줄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좀 더 구현한 거지. 해겔의 이론을 좀 더 상세화한 거야. 인간화된 자연가 얘기한 거.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 요게 좀 어려운데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 줄적죠. 말이 어려운 거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책상을 만들려면 인간적 형식, 내가 원하는 대로 형식을 가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자연적인 소재의 형식을 어느 정도 부정하게 되겠지. 그죠? 그 얘기야.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 자, 밑줄 칩시다.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여기에 형식이 부여된다는 거지. 자연물에 객체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자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이 물질화 주체의 욕구 목적 등이 뭐고 자 물질화 구체화된다는 거지. 책상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나무 젓가락. 뭐 나무로 다 만들 수 있잖아. 내 욕구와 목적에 맞게 내 형식대로. 그럼 물질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 그 욕구가 목적이 구체화되는 거지. 추상적인 게 구체화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 실현하기 밑줄.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야. 해겔에서 자아 실현의 개념. 근데 해겔은 주객 통일까지 얘기했거든. 여기서 조금 발전돼서 이거는 자유가 획득되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관점에서 그는 노동의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지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으로 주장했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밑줄 사회적 구조의 한계세로
이거는 노동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형한다고 역설했다. 해줬다. 자, 지금 5시 1분인데 이거 요약까지 하고 하면은 끝나는 시간 얼마나 칼같이 지키려고 하시는지도 네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자 집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오늘 나간 주차별 과제 2주차 내신 2주차가 자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그 다음에 에릭 프롬의 행복관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철학자의 관점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문제고 아까는 문학이야.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숙제가 이제 좀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는 일주일에 이 정도 양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지 우리 시험 기간 일주일, 2주일 앞두고 총정리하고 주관식서 수령 대비하고 시험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속도가 시험 범위도 많고 속도가 저한테 좀 빨라서 버겁네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다 질로 가세요. 양보다 질.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많이 풀고 그러면은 절대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다 질 그리고 영상 자 복습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리닉을 지금 안 오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지금 테스트를 선생님이 지금 이걸 못했는데 테스트 결과를 문자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미진한 학생들은 국어관에 와서 꼭 제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평일에 국어관에 와서 방과 후에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 학생들은 지금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받겠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걸 꼭 남겨주셔야 돼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꼭 남겨주시고 오늘 자 평일에 시간이 없다. 오늘 받으려면 투썸 건물로 이동해야 돼요. 거기서 1시간 방학 때 텐데 오늘 하겠다.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 나는 과제, 테스트 모든 걸 퍼펙트하게 하니까 필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난 필요 없다. 있었어. 어제는 있었어.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퍼펙트하게 해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요일 빼고는 선생님이 다 클리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클리닉을 이휘윤 선생님이 하시고 수요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세요. 뒤에 학원이 6시부터 시작되면 3시에 끝나서 1시간 정도 하고 갈 수 있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학교 앞이니까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 미리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숙제 잘 해오시고 학교 수업 잘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